이제 4월 14일에 해당하는 서양 고대사 수업을 이제 녹화하겠습니다. 4월 14일에 해당하는 거. 자, 수업 진도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대 근동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건 40페이지지만 여러분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맞춰서 찾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주요 강대국들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티 이렇게 나온 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쪽을 펴놓고 이제 수업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엘람이 침공으로서 카시트 왕조도 멸망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근동사의 이 중간 정도 되는 시기, 그러니까 그 BC 15세기 이후로 전개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조금만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용이 좀 많은 BC 1000년기, BC 1000년기 밀레니움 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히타이트에 관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히타이트는 제가 뭐 가끔씩 설명을 했는데 건동 역사에 있어서 이제 중심부는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와 수메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고대 건동의 정치사의 범위가 커지면서 외부에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히타이트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을 과시를 했다. 즉 아시다시피 이 히타이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막강한 군대를 동원한, 그러니까 철기를 갖다가 무기에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기를 무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하고 이제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총과 활 같은 대결하고 같다는 거죠.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 무기하고 전쟁하면 도저히 청동기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철기를 갖다가 지구 역사상 아마도 가장 먼저 활용했던 부족이 아니었는가, 히타이트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터키의 중부와 이 동쪽 지역 사람들, 그것이 이제 히타이트족이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생활하기가 농사짓기도 적합한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동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을 향해서 내려가고 동쪽으로 가면은 궁극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히타이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자, 이 히타이트가 이제 어떤 면모를 지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본다. 그랬을 때에 우리 연구를 해보면 대략 기원전 18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존속되었던 왕이 이끌던 나라, 왕조, 왕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뒤로 나눌 때에 1800에서 1400까지는 히타이트의 고왕조, 오래된 왕조, 그리고 1400에서 1200은 올드 킹덤이고, 그리고 대략 1200년쯤 되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전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렇게 돼갖고 이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면모죠.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부상하기 때문에 그 여파에 의해서 그 전까지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과시했던 히타이트의 존재는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타이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책이 있냐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 거 번역서죠.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중앙도서관에 있는 걸 갖다가 대출할 수도 있고 인터넷 주문한 며칠 안에 받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판권을 사갖고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인터넷에 주문하면 아마 받아볼 수는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는 이제 당분간에 이 책을 자주 언급하게끔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가장 많이 있고 다행인 것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보느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를 보면은 223에서 244, 이 고대 근동 역사의 223에서
244가 자 그래도 많은 풍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다. 지금 히타이트하고 미단니에 관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은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본인 주문하든지 해갖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이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 책 223에서 244 히타이트와 미탄니에 관련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 뒤져도 뭐 운 좋으면 건질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고대 근동 역사를 전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 223에서 244를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하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기에는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눈여겨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히타이트가 존재하기 전에 이제 고대 근동에 막강했던 나라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미단니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미단니가 오래 안 가고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제대로 선명히 안 남아 있는데 단기간이긴 했지만은 그 미단니가 존속했을 때는 그 영향이 대단해서 아시리아마저도 그 영향 아래서 속국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 추측을 할 정도로 미단니의 존재가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걸 보면 이제 이런 지도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255페이지 보면 지도 같은 거 나오죠, 그죠? 지도 같은 거. 이걸 파워포인트라서 올리면 좋겠는데 이 미단니가 존재하던 것은 아시리아의 옆에 왼쪽에 있던 나라. 그 옆에는 히타이트가 있고 그 사이에서 끼어서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힘이 막강해서 히타이트하고 아시리아를 힘으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힘을 잃어서 그 힘을 누가 잠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15세기, 14세기, 13세기 흐르면서 아시리아가 장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미단니는 힘을 잃어버렸는데 히타이트를 이해하려면 일단 미단니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 적어준 거 여기 보면 이 모든 상관관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단니라고 하는 원래 막강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는 속에서 이제 히타이트가 이제 대두하게 되는데 그 뭐 다른 얘기는 좀 제해버리고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근동 지역 패권 BC 1274년도에 일어났던 중요한 전투 카디쉬 전투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패권을 놓고 한판 벌인 큰 전쟁이었다. 자,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뻔한데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반도가 있다면 그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력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카디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양측의 분쟁이 터져버린 사건인데 BC 1274년이다 이 말이에요. BC. 이 카디시 전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해놨죠. 위에는 히타이트가 있고 히타이트에서 밑으로 지나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면 이집트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 분쟁 이걸 갖다가 보통 헤게모니얼 폴리시라고 그러는데요. 헤게모니 전쟁이다. 패권 전쟁이에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륙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지는데 피해를 누가 보냐면 그 사이에 낀 지역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1274년 이 카데시 전투에 의해서 자 이집트에는 왕이 람세스 2세고 그리고 히타이트는 지배자가 무아탈리가 지배자였는데
이 양쪽의 사료가 주장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종합해서 추측을 했을 때 이집트가 졌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집트가 져갖고 이후로부터는 이 지역에 대한 패권, 즉 팔레스타인 반도에 대한 패권이 이집트의 장악에서 히타이트로 넘어가게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가 막강한 방점을 한번 찍는 사건이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카데시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위치로서는 그 당시에 좀 다른데 바빌로니아나 아니면 아시리아 쪽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누가 이익관계가 기묘하냐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히타이트는 북쪽, 남쪽에는 이집트가 붙게 된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타이트도 이제 오래 간 게 아니고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은 이집트처럼 막강한 국가도 제압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뻗어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아시리아 아닙니까, 그죠?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해갖고는 결국 이 아시리아한테 지는 바람에 이때부터 1207년 정도로 보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흥기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아시리아 왕이 유명한 티쿨티 니누루타, 투쿨티 니누루타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시기에 엄청난 이 부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히타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군대가 막강하다, 칠기 무기를 썼다, 전차를 사용했다, 빠른 속도로 정복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면을 들어보면 히타이트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그 위치상으로 다민족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다민족. 물론 다민족성이 안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만은 고립되어 있는 이집트에는 이런 게 약하겠죠. 왜냐하면 지형이 많이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인들이 다민족적인 어떤 역량을 과시할 정도로 인구가 많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민족성이 어디가 강하냐면 이제 자연 환경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진출해서 들어오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는 다민족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타이트 역시도 위치가 수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어떤 순수한 단일 민족으로서만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다민족성이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시리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그 주변 국가를 다루면서 다민족성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히타이트의 이 다민족성의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다민족성을 얘기하는 멀티내셔널리티라고 하는데요. 히타이트의 특징이에요. 멀티내셔널리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 한 화면에 여러 글자가 나옵니다. 멀티내셔널리티, 이 히타이트의 특징입니다. 다민족성은 장점은 당연히 수많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이런저런 사람들을 민족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서 끌어들이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동시에 뭐가 문제냐, 이 모든 국가가 큰 체제에서 붕괴될 때 동일한 현상이었는데 다민족이 역작용할 때는 그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뭐냐면은 이게 통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게 물리적으로 언어적인 것만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돼. 여러분 정체성 문제 아시죠, 그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체성이 혼란한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제 쉬운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꾸 이제 중간지대를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나친 어떤 사회적인 요구로서 쉽게 말해서 사태가 급진전돼 에스컬레이션이 돼버리면은 우리 정체성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 혼란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그 자민족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중심이 굉장히 약한 국가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통합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심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왕국이나 지배 국가가 무너질 때는 다민족성이 역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아시리아 지배에 반항하는 이후 역사에서 도전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다민족성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변수였다라고 해요. 거기에 골머리를 앓고 엄청난 이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이걸 뜻대로 잘 통제를 해내지 못했던 아시리아의 지배층들이었습니다. 집권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타이트도 이게 결국은 망할 때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풀릴 때는 이 다민족이면 좋은 게 뭐냐면 인구도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다 골고루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민족 국가로 해갖고는 지금까지 그나마 근사된 나라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미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출발은 뭐 이게 백인이 출발했죠. 영국에서 건너온 일부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근데 다민족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후 역사에서 이 신대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 다 백인들이죠. 거기까지 좋다 이면. 왜냐하면 생긴 게 비슷하니까 별로 액면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인만 몰려간 게 아니고 19세기가 되게 되면 뭔가 생활의 어떤 안정을 꿈꾸면서 아직까지도 개척할 수 있는 게 많고 땅이 크고 자원이 많은 미국으로 가자 이래갖고 황인종들이 몰려오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인종들이 몰려오고 본의 아니게 이제 끌려온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흑인들. 그래갖고 이제 삼색 인종들이 다 공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구 전체 비율에서 본인들이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는 백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몇 프로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인 순수 혈통, 유럽 사람들끼리만 구성된 혈통이 아마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그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잘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었던 그 함의가 굉장히 크고 우리도 이제 고대 사회를 배우면서 다민족에 대한 교훈을 많이 취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잘 몰랐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 구성원들 중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들어오고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것이고 국민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구상에서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안 낳는 순위가 넘버원 2등도 아니고 1등.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을까 말까 1.0 정도 된다. 보통 기본이 2명을 낳거든요. 지구 평균이. 물론 이제 좀 많이 낳는 게 풍습인 나라는 평균이 5, 6, 7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나중에는 누가 지배를 해 나가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우리나라에 대한 전통적 사고가 없이 그냥 살면서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서서히 좀 더 많은 자리에서 사회 주도를 해 나갈 것이 정치하고 경제에서 그죠? 경제 같은데. 그래 되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면서 통치를 할 수가 있고 주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긴급함을 느끼면서 대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닥칠 일, 10년, 20년 후에 오늘날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10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 3배, 4배, 5배 토종대 이 뭡니까? 외국인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애를 낳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죽을 때까지는 40년, 50년 후다 끝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뭐 관심이 없겠지만 역사는 지속된다라.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지속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그 우리나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타이트의 이 인터내셔널한 성향, 다민족적인 성향.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역작용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게 우리 문헌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다루고 있는 고대 근동 쪽의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료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쉽게 대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본다고 하는 성경, 바이블 같은 데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헷 족. 이 헷이 오리지널 발음이고 영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때? HIT, 히트가 되어버렸는데 헷 족속을 알아야 돼. 헷 족. 독일 사람들은 이 발음을 갖다가 헷스로 발음해요. HETH, 하에 테하로 발음하는데 이 히타이트 헷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반도 쪽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12부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매장지를 이제 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자기 부인을 묻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주고 사는데 원래는 이제 이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타이트 사람, 헷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짜로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대가를 치르고 사고 싶다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히타이트가 나오겠다. 그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아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아주 그 독특한 하나의 설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헷 족속에 관련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한참 세월이 후로 내려왔을 때 얘기. 기원전 한 1000년쯤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헷사람 우리야라고 나옵니다. 헷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백이 아니고 외국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군대 장군이 된 사람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야. 헷사람 우리야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아라고 있죠. 그죠? 우리아. 이 사람이 이 다윗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실수를 하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낮잠을 자고 벌떡 일어나갖고는 정신 깨려고 자기가 거하고 있던 왕궁에 어디로 가? 꼭대기, 우리 옥상이라 그러죠. 옥상에 올라가갖고 정신을 좀 차리면서 이제 멀리 내다보니까 이 왕궁 주변에 어떻게 습니까? 각 민가들이 있죠. 그죠? 민가들이 있는데 좀 황당하죠. 대낮에 어떤 그 여자가 근데 너무나도 이쁜 여자가 나와서 이제 반신욕을 이렇게 딱 하고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인품이 좋았는데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쁘니까 이제 혹한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러 하니까 이제 누구 집에 누구다. 이제 헷 사람인 우리아의 지금 그 부인으로 있는 바세바라는 여자입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거기서 그거 알고 끝내야 되는데 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여자 좀 불러갖고 오너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올라갖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제 흔적이 역시 잡힐까봐 나중에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이 우리아는 지금 국가의 존망을 건 큰 외국과의 전쟁에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집에 없는 거죠.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좀 나쁜 생각을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부인하고의 썸씽이 일어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는 이 우리아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아주 사악한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아는 이제 원정가 있는 군대의 한 부대를 맡은 쉽게 말해서 일부 부대의 장군이고 총지휘관이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령관인데 거기 이제 편지를 써갖고는 그러니까 밀서를 쓰는 거죠. 전쟁이 앞으로 벌어졌을 때 아주 강렬하고 치열한 전쟁에서 최선두에다가 너의 부하 장군인 이 우리아를 보내서 전쟁에 죽도록 유도를 하라고 이제 왕이 그런 뻔뻔한 글을 총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들어서 사령관은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에 어떻게 돼요?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계획대로 우리아를 넣으니까 우리아는 이제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계획대로 개인으로서는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를 하니까 이제 발각날 나도 이제 뭐 복수할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잘 됐다 하고 어떻게 돼?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는 이제 하룻밤 자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드니까 아예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기 뭐로 만듭니까? 후궁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부인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태어난 아들이 나중 되면 유명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자세한 얘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헷 얘기를 하는데 이때 헷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헷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뭐 장군까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히타이트하고 이어지는 역사들을 좀 보겠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41페이지 제 페이지하고 여러분 페이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낸 역사 이론에서부터 해서 이어지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페이지는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하고 연결해서 페이지를 계산하면 된다. 자, 2번에 나온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다윗의 얘기가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곳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매번 변화하는 근동 강대국들의 대외 정책에 따라 늘 강자 약자가 이제 급변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에도 자주 아시리아 왕들이 이곳을 침범을 하고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에도 또 많은 침략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대체로 13세기 이래로 양쪽에서 나누어서 이 패권을 행사해요. 실제로 막 이렇게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럼 이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는 늘 당하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이게 해외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 그냥 이집트나 히타이트에게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사례에 의하면은 이집트의 세이스 1세, 람세스 1세는 북방으로 통제권을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팽창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던 중 1274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데시 전투를 갖다가 겪게 되고 맞죠, 그죠? 승리하지도 못하고 1259년에는 양쪽에서 이제 화해하는 국교 정상화를 맺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양쪽이 또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 막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이걸 갖다 공동으로 막아야 된다 해갖고는 이렇게 또 적으로 지내다가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속에서 밑단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밑단리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히타이트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던 나라고 아시리아에서 보면 서쪽에 있던 나라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미어룹이 124를 참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원서의 124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역에 대해서 124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뭐 찾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하자면은 여러분 제가 뭐 그림 많이 그려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돼. 크게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몇 나라가 나오는데 밑단리의 위치를 보면 밑단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위치를 이렇게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렸는데 근동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게 미탄니가 있어요. 큰 나라였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미탄니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이 히타이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리아가 부상하고 그 히타이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반도가 나오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큰 나라 이집트가 있고 이런 식의 구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나라가 지금 여기 미탄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이집트하고 히타이트가 왜 연합을 했냐면은 이 아시리아에 대응하기. 이 아시리아 커져서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미탄니를 잡아먹죠. 잠식을 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에 대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빌로니아가 나오고 바빌로니아 옆에는 엘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단니가 원래는 강국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시리아한테 잠식이 됐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적힌 글을 참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좀 보자면, 이 1단계가 이제 기원전 1400에서 대략 1000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다만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던 수메르인들, 그리고 아카드인들의 문화적 영향을 위치가 가까워서 제일 먼저 받아들. 그게 중요하긴 해요. 뭐 그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군대의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근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 맥락을 보게 되면 14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인근에 있는 영토 국가로 팽창을 선명하게 하게 된다. 이때에 이제 바빌로니아와 엘람, 아시리아 세력이 이제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55년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엘람이 바빌로니아를 이기고 이곳에서 오랜 카시트족의 지배를 종결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시트 이제 이때 종결되어 버리다. 자, 이런 속에서 아시리아의 팽창은 우선 누구 때부터 눈에 두드러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 우발리트 1세 제위 기간이 태어나서 죽은 기간이 아니고 왕으로 있던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숫자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표시하는 것은 왕으로 있던 기간 1363에서 1328년에 통치했던 아수르 우발리트 1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의 그 거점이었던 핵심 지역을 확고히 장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을 펼친다. 자, 히타이트가 미탄니로 공격할 때에 아수르 우발리트는 미탄니의 동부 영토를 병하고 뻔하죠, 그죠? 미탄니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양쪽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사 이익을 많이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고 싶은 사람은 아마르나 문서에 그가 보낸 두 가지 외교 문서를 보게 되면 이런 정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하는 건 늘 있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히틀러가 써먹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방법 아닙니까, 그죠? 자, 폴란드가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폴란드에서 왼쪽에 있는 서쪽에는 독일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 도이칠란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비에트 우니온이 있죠, 그죠? 소련이 있어요.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간에 있는 폴란드가 유럽에서는 큰 나라는 맞습니다. 사이즈가 독일 정도 사이즈는 되니까 폴란드가 중간에 있으니까 독일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하고 소비에트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반반씩 나눠 먹기 작전 해갖고 총알같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통해갖고 5주 만에 폴란드 전체를 다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히타이트 얘기를 하자면 그 히타이트하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돼요? 히타이트가 미단니의 서쪽을 공격할 때 아시리아는 옆쪽을 공격해서 미단니가 확 쪼그라들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해보면 3명의 유명한 왕이 있을 때 결국은 뭐가 됐느냐? 그 아시리아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 아시리아의 3대 초기 발전의 중요한 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3대 왕이 있어요. 아시리아를 크게 만들었던 아다드 니라리가 있어요. 니라리. 샬만네세르 1세.
투쿨티 니누루타. 그래서 각기 제위 시간을 보면 1305년, 1274년, 1274에서 44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군사적으로 업적이 나온다고 보는데, 요거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대 왕이 있는데 아다드 니라리, 다시 발음하겠습니다. 아다드 니라리 샬마네세르 1세 투쿨티 니누루타. 다음과 같은 제위기간 1305, 1274, 그런 다음에 1244까지, 그리고 1207까지 요 기간이 거의 100년간에 걸쳐서 3명이 다스리면서 이 초기의 중흥기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다드 니라리 샬마네스르 1세 투쿨티 니누루타. 후대가 유명한 왕들이 계속 나오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의 업적이 컸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부상을 한다는 거죠. 아시리아가 부상을 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 막강했던 미단니와 히타이트는 이제 역사에서 힘을 쭉 잃어버리고 이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준다? 아시리아한테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얘기할 것들이 사료가 부족해가지고 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1158년에서 911년, 그러니까 카시트가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문헌에서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이 좀 많아지기까지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암흑기다. 암흑이 뭐냐면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우울했다는 게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인들이 몰려오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뜻을 한번 새겨보는데, 자, 이 시점부터 근동은 복잡한 민족 이동의 물결을 겪는다. 우선 지중해로부터 근동 내륙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해상민족으로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람계 종족들인 유목민족이다. 흔히 이제 CP풀이 있다는 거예요. 자, CP풀을 우리 추정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중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중해가 바다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건너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피반도, 팔레스틴 반도가 나타난, 여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유프라티크리스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이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냐? 1158년부터라고 보지 말고 전후로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BC 13세기나 12세기 어느 시점에 1200년 정도의 지각 대변동, 이게 땅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민족의 대이동의 물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람인들의 이동이다, 아니면 뭐 지중해에서 뭐가 나타난다, 뭐가 되든지 간에 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가 있다 그러면, 지중해에 사는 거는 이제 지중해 섬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인일 수 있어요. 그리스계면 백인이고, 아니면 건동에서 넘어간 사람이면 이제 건동 종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이동이 되니까 팔레스틴에 상륙을 하면 밀어내겠죠, 그죠? 밀린 사람들은 안으로 또 밀리겠죠. 그래서 밀고 밀려가지고는 끝까지 펼쳐지는 게 우리가 보통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는 정신없이 밀리고 밀리다 보니 자료가 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한 100년, 200년 동안 자료가 없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 그때 두각을 나타냈던 게 아람입니다. 아람에 대해서는 대충 추측을 해보면은 팔레스틴 쪽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와는 정체성이 다른,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밀고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 민족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람계와 칼데아계 유민들이 나타나면서 바빌로니아에 이제 침투하고 주목을 받게 된다. 자, 오늘 40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어가지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